우리 시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2023년 언어이해 평균이 17점대였어요. 30문제 중에서 17개라고 하니까 이게 살짝 감이 이게 어떤 건가 아직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숫자를 더 얘기해 드리면 2020년도에 언어이해 평균 원점수가 16점대였어요. 2021년과 2022년은 15점대였어요. 2023년에 17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올랐지? 그럼 좀 더 쉬운 시험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문제로 풀어보면요. 2023년도 문제의 특성이에요. 지문의 가독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 지문의 가독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일 건데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시험 보고 1교시 끝나고 나면은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와 시험이 쉬웠네 어려웠냐면 막 옆에서 떠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때 빨리 귀를 닫는 게 여러분의 정신건강에는 좋을 거기는 합니다만 어떤 교실에든 빌런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뭐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나와요. 언어이해는 지문의 존재감이 되게 크잖아요. 채점 매겨보기 전까지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거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보통 시험 때는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개를 맞췄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 못 풀지 않는 한. 근데 그래서 반응이 1교시 직후의 반응은 지문을 딱 만났는데 이게 내가 본 적이라도 있다. 사전에 8촌이라도 뭔가 좀 단어가 걸쳐 있어. 이러면은 마음의 장벽이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도 언어이해 지문들은 딱 만났을 때 이런 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생각을 해? 이런 거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일단 읽어보자 라고 하는 장벽이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지문은 좀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표면에서 쉬운 거랑 그래서 실질이 진짜로 쉽냐는 건 조금 달라요. 하지만 소재는 눈에 익을 수 있는데 지문을 읽으면서 읽기 전략이 필요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구성적인 난이도가 어떻게 됐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작년도 지문들은 가독성은 높았지만 구조는 그렇게 평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읽기 전략이 필요한 구조가 되잖아요. 거기에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명확하게 했어.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두리뭉실하게 놓지 않고 이거 해봐, 이거 해봐 라는 게 또렷했는데 선택지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다 합치면 이 시험지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읽긴 읽었거든? 문제에서 답을 찾는데 자신이 없네. 그렇게 돼요. 함정에 걸리기가 되게 쉬운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이 언제부터 나왔었냐면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사실은 구성이 좀 비슷했어요. 2021학년도에는 그냥 시험지가 여기 이 지문의 가독성 단계에서부터 죽자고 덤볐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애들이.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여러분의 리트 협의회에서 언어이해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노하우가 붙은 거예요. 시험지의 안정성이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언어이해에서는 뭔가 현학적으로 이런 이 지식의 세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순수한 독해력을 교수님들이 측정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순수한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하는 문제의 방향에 맞게 읽고 해결을 해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가 원하는 방향에 잘 맞춰질 수 있는지, 얼마나 논증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럭저럭 읽기는 읽은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다고 엄청 많이 남는 거는 아니고 막상 채점을 해보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맞추지는 못했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시간 부족이라고 하는 파트는 아예 처음부터 안녕 내가 누군지 알겠니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주 많이 남았다라고 할 만큼의 난이도는 아니었고 연습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시간은 줄일 수 있었지만 이 정답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의 실력 차이가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지는 좀 안정도가 되게 높았던 시험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풀이법의 형태를 짚어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접근법을 적어두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보면서 난데? 라고 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사실 지우고 보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는데 내가 이 중에 몇 개나 하나라고 하는 거를 짚어보게 되면 내가 이 시험에 얼마나 맞춰진 방식으로 공부를 했나라는 게 좀 나와요. 지금까지 공부한 방식이 여기서 많이 안 맞는다고 틀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공부에서는 맞았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리트잖아요. 이 시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맞춰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세 가지 다 오답이라고 하기에는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력적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왜냐면 우리가 별로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했던 방식이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비문학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기 연습을 할 때 많이 했던 게 저거잖아요. 일단 지문을 이해를 해보자. 뭐 이해의 방향은 모르겠고 어쨌든 꼼꼼하게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행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관련 배경 지식까지 아마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했을 거고 흐름을 파악해봐 라고 했을 때 문단별로 지문을 요약하는 거 정도까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을 때에는 지문을 다 읽고 나면은 디테일까지 되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꼼꼼한 정리인 거지 말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리트에는 안 맞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뭔가 지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배경 지식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리트 지문은요. 그 지문 자체가 어떤 사람의 머릿속을 그대로 떠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 글을 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배경 지식과 독자의 배경 지식이 동일할 수 있어요?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이제까지 살면서 축적을 해놓은 경험을 합친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거예요. 전부 달라. 네, 우리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글을 읽어도 사실은 지문을 읽을 때 각자 반응하는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똑같은 지문을 읽어도 각기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이해는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객관식 문제가 나왔네? 객관식 문제에선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거를 기준으로 답을 정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1교시를 잘하기 위해서 깨야 하는 첫 번째 선입견이에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이 무용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무식해도 상관없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배경 지식이 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곤란할 때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부 다른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정답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면 얘는 더 이상 객관식이 될 수 없어요. 객관식에서는 정답이 한 가지로 고정이 돼 있는데 그 답은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하는 답이다가 아니라 윗글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답이다예요. 그러면은 저 윗글에는 누가 들어있죠? 글쓴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보다 뭐가 더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틀리는 게 아니고 지문 안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거나 누군가의 생각을 표현을 할 때 의도를 담아서 줘요. 일정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해가 되면 아, 저 5개 중에 이게 답이구나라는 게 상당히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내 시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선에서 읽게 되면 봐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선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자, 우리 책이 하나 있어요. 입체죠. 여기서 보는 거랑 자 봐봐.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책하고 제 눈에 보이는 책은 모양이 달라요. 왜냐면 저는 뒷표지가 보이거든요. 앞표지는 안 보여요. 그럼 봐봐. 제가 이걸 보면서 뒷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일까요? 앞표지 얘기는 안 나왔죠? 그러면 여기 뒷표지 얘기만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냈어요. 그럼 여기 앞표지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죠? 하지만 정답에 해당을 하는 거를 판단을 할 때는 안 쓸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대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문에서 뒷표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앞표지가 무관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리트에서는 꼼꼼하게 문단별로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의 행간을 털어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합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런 방향에서 정보에 대한 전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방향을 맞춰가지고 읽게 되면 논증적으로 저게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사고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봐봐. 사고를 따라가는 연습을 할 땐 꼼꼼한 게 중요한 걸까? 꼼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게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문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글쓴이의 논리에 맞춰서. 그렇게 읽게 되면은 지문을 읽고 났을 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지문보다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렇죠. 실제 지문에 쓰여 있는 정보의 양보다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의 연습을 반복을 하는 건 사실은 리트에 맞추는 데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저는 정리노트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글쓴이의 입장으로 거기 그 텍스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필요한 정보인지 줄이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접근인데 틀린 문제만 오답 노트를 하세요. 왜요? 틀린 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지.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이 방식은 지식 시험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왜요? 이게 배우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돼 있으니까 맞췄거든. 어디가 틀렸어. 그건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뚫린 부분은 채워야지. 그러면 퍼즐 조각이 합쳐지면서 지식이 점점 이렇게 살이 잘 붙으면서 완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암기를 하거나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일 때에는 이게 맞아요. 자, 근데 리트는 암기 시험이 아니죠.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도 아니죠. 틀린 문제만 오답 노트 하는 거가 저는 언어 이해서는 안 시키거든요. 하지 마라 그래요. 왜 하지 마라 그러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맞았으면은 다 정확하게 읽은 건가? 틀렸으면은 그 틀렸다라고 하는 결과 자체가 내가 뭔가 접근을 잘못했다, 잘못 읽었다라고 하는 거를 장담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췄어 틀렸어는 결론이에요. 근데 이 결론에서 맞고 틀리고가 그 과정까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독해를 해보면 제대로 읽었는데 틀릴 때도 있고요. 한 군데에서 딱 삐끄덕해서 잘못 읽었는데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과만 가지고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아닌지를 단정을 하게 되면은 부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독해에 대해서 내가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만 오답 노트는 굳이 필요하지 않고요. 내가 맞췄든 틀렸든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맞았든 틀렸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건 전부 문제 다 풀이한 다음에 정리 노트를 써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건데 제대로 읽었잖아.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제대로 읽은 거에서는 바로바로 정리 노트가 팍팍팍팍 써져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경험이 나오는 게 있는데 헤맸어. 다 틀렸어. 라든가 혹은 맞았어도 읽으면서 되게 빡빡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정리 노트로 옮겨보면 안 써져요. 근데 봐봐. 안 써져. 잘못 읽었잖아. 근데 다 맞췄다? 그러면 이거 맞췄으니까 넘어가도 될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가 아니라 정리 노트를 하는 걸로 기준을 좀 바꿔볼게요. 저는 후반부 넘어가서 막판에 모의고사 되면 여러분한테 해설지 안 줘요. 해설지를 치워버립니다. 심어까지 있어요. 해설지는. 왜 치워버리냐면은
이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유, 선생님께서 쓰신 해설 아닙니까? 해설이 틀렸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책은 독학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꾸준히 저도 해석을 누적시키는데 사실은 틀렸을 때는 해설을 보는 게 아니고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언어이해는 이미 지문 안에 답이 있는 시험지예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는 경로를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선택지를 판단을 하면서 선택지를 읽을 때 약간 잘못 생각을 했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지 속에서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해설을 바로 달려가 가지고 보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시험에서 흐름을 무시하고 딱 그것만 스팟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정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해설이 이해가 되면 내가 시험지가 이해됐다라고 믿게 되는 게 사실은 착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시킬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독해 연습을 시키는 방향은 철저하게 제 입장이 아니에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인격의 입장에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서 누군가의 입장을 읽고 그 입장을 대리하는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시험을 볼 거거든요.